요건 이제 위험의 종류를 얘기해요. 위험의 종류인데 거기 보면 부동산 투자에서 위험의 종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 두 가지예요. 사업위험하고 금융위험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사업위험을 겪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업 안 하면 돼요. 자, 들어오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조금 기다려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쉬고 지금 200페이지 위험의 종류 이제 시작하는 차례예요. 자, 사업위험을 겪지 않으려고 그러면 뭐 안 하면 된다. 사업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하면 겪어야 돼요. 그죠?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를 해보지만 그래도 제거가 안 되면 대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업 위험 안에 가게 되면 시장 위험이라는 것도 있고 운영 위험이라는 것도 있고 위치에 관련된 위험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시장 위험이라는 건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야기되는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예측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응? 운영 위험이라는 건 근로자의 파업이라든가, 그죠? 불필요한 경비의 지출이 늘어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운영상의 위험이고, 위치에 관련된 위험은 부동산에 국한되는 위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구상권이 있는데 신흥상권이 새로 생겨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여기다 이미 그 높은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왔는데 길 건너에 새로운 상권이 조성이 되면서 젊은 애들이 다 글로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 저기 경기도 일원에서도 도로가 있고 위로 저기 지하철대안인가 그랬을 때 여기가 시장이에요. 근데 여기가 정비가 되면서 여기에 이제 딱 규격화돼서 이제 이렇게 가로 딱 되고 여기에 이제 상가들이 막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분위기가 쫙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장에서 파는 어떤 이제 음식점도 있고 여기 다 술집도 있고 그렇지만 젊은 애들은 여기가 더 선호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차선이 폭이 넓어요. 그 한번 넘어가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출은 어떻게 돼요? 급감하겠죠. 여기 매출은 계속 성장을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나오시는 나이 드신 분들만 대상으로 장사를 해갖고는 매출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침체하고 여기는 커지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실 때 그래서 그 장소 소개하는 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격증을 따시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맵을 만들어야 돼요. 상권 조사가 다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금융위험은 어떻게 생기겠어요? 금융위험. 아니 돈을 빌리면 금융위험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그때 그랬잖아요. 부동산에 투자할 때 대부분 지분과 저당의 합으로 돼 있는데 지분은 내 돈이에요. 저당은 빌린 돈이에요. 그죠? 돈을 빌렸을 때 발생하는 게 금융위험이에요. 그 우리가 돈을 빌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빌린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금융위험 자체가 부담스러우면은 대출을 안 받으면 돼요. 안 받으면 대신에 무슨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렛대 효과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금융위험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대출을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응.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법률적 위험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정부의 정책 있죠. 규제. 여기서 야기되는 위험이에요. 진짜 힘들게 강남에 땅 좀 마련했다 싶었더니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만에 큰 맘 먹고 집을 또 하나 추가로 매입을 했는데 갑자기 다주택자에 대해서 보유세를 갖다가 왕창 때리겠다는 거예요. 수익이 보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생하는 게 법률적 위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플레 위험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 알아두실 거는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서 시험에서 물어본 건 이거예요. 대출자가 있어요. 대출자. 여기서의 대출자는 금융기관 얘기예요. 금융기관. 그러면 자, 부동산에 투자할 때 대출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대출해 줄 때 이자율을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정이자율을 적용할 수도 있고 변동이자율을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 인플레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정금리로 대출하겠어요? 변동금리로 대출하겠어요? 어? 이게 초반에는 아주 절묘하게 앞에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뒤에만 깔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캐치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죠? 그러면서 성공했다 이런 표정으로 있는 거야. 아니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고정금리가 있고 무슨 금리가 있으면 변동금리가 있으면 얘로 대출해 줄 거 아니에요. 변동으로. 그래야지만 인플레에 따라서 이게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자 수익을 받아도 수익적인 구조가 악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출자 입장에서는 무슨 이자율로 대출해 줄 때, 변동금리로 대출해 줄 때 인플레에 대한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시험에서 2번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플레 위험은 여러분들이 외부 모의고사 볼 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정리하시면 되겠고, 금융 위험도 가끔 물어봐요. 그러니까 확인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이 있죠. 유동성이 제일 좋은 게 현금이에요. 그죠? 현금. 우리가 이거 지난번에 설명할 때 이렇게 했어요. 아파트하고 주식이 있으면 어느 게 현금하기가 좋아요? 주식. 자, 아파트 10억짜리 있죠? 이거 500만 원에 내놓으면 바로 팔려 안 팔려요? 이거보다 더 빨리 팔리겠죠. 다만 광고 내면은 전화가 오겠죠. 진짜다. 그건 꼭 확인하겠죠. 그죠? 이게 유동성 위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은 고가의 실물 자산이에요. 근데 내가 2월 20일까지 예를 들어서 6억을 상환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10억짜리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유세 강화한다 그러니까 지금 강남에 있는 뭐 20억, 30억짜리 물건들이 있죠? 1억을 낮춰서 매물이 나온 거예요. 매매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고가 자산인데 1억을 낮춘다고 사겠냐고요. 그죠? 그런데 20일까지 이거 못 막으면 부도예요. 그러면 현금할 수 있는 거는 얘를 처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정이 급하면 어떻게 돼요? 6억에 던져야 돼요. 그래야지 현금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 손실 있죠? 거기서 발생하는 게 유동성 위험이라고요. 부동산에서는 이게 크다고요. 그죠? 예전에 우리나라가 IMF 겪었을 때 있죠? 지방 도시에 100억대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금 2, 3억이 없어서 연쇄부동한 거예요. 100억대 부동산 있으면 뭐 하겠어요? 팔려고 내놓으면 팔리겠어요? 그렇다고 100억대 부동산을 2억, 3억에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깎았겠죠. 그래도 매매가 안 된 거예요. 지금도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매수자가 지금 관망세로 돌아선 거예요. 왜? 또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가 다가올수록. 5월이 다가올수록.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유동성 위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201페이지에 가면 상단 박스 있죠? 박스에 보시면 3번에 장래 인플레이션이 예상이 되는 경우 대출자는 고정이자율 대신에 변동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라고 되어 있죠? 시험에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걸 반대로 쓰면 틀리겠죠? 그리고 그 밑에 가면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은 무슨 위험에 해당이 된다?
유동성 위험에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표현으로 인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총위험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별표하는 거예요. 얘도. 그런데 얘는 이 책을 구성한 사람은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이게 원래 포트폴리오 이론에 가면 나오는 거예요. 포트폴리오에 총위험이 있죠. 총위험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체계적 위험과. 그런데 여기서 체계적 위험이라는 거는 분산 투자라는 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는 얘기예요. 분산 투자하더라도 얘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이게. 그런데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얘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그러면 얘는 왜 피할 수 없는 위험이 되냐면 얘는 시장의 모든 자산에 영향을 줘요. 근데 이 위험은 개별 자산의 특성에서 야기되는 위험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A 자동차 회사, B 자동차 회사, C 자동차 회사에 투자했어요. 분산 투자를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건 분산 투자가 아니죠. 다 자동차 산업이잖아요. 자동차 산업이 호황이면 수익이 커지지만 자동차 산업이 불황이면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전자라든가 아니면 철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산업군을 달리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산업에서 만약에 리스크가 있더라도 다른 산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과 갖고 리스크를 줄여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는 이렇게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산의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줄여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나눠서 투자했더라도 시장에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건 모든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더라도 더 이상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가를 수익률에 가산을 해야 돼요. 이것까지 내가 감수하고 투자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가는 충족이 돼야지만 나는 투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요거 수익률의 구성을 배웠을 때 얘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 있어요. 요때 요 위험이 뭐냐면 체계적 위험이에요. 피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투자자가 투자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수익률에는 내가 제거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대가가 가산된 수익률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 투자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은 시험에서 꾸준히 인용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죠? 이걸 왜 꾸준히 내냐면 시험장에 시험 보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공부가 충실히 된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대부분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 들어온 사람도 많다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체계적이 있고 비체계적이 있으면 어느 게 문제가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는 잘 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잘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계속 내는 거예요. 계속. 이런데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면,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게 수익률이에요. 그죠? 그 수익률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가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로 쓰는 게 수익률이에요. 그죠? 자, 요 수익률에 대한 거는요, 이 투자된 자본에 대한 산출의 비율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투자 자본분의 투자 수익의 크기를 백분율로 나타낸 거예요. 그죠? 다 수식이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경비제하고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수익률은 10%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시험에서 인용이 되는 거는 이 수익률의 종류를 물어봐요. 거기 가면 수익률의 종류가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기대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의 또 다른 표현을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엄밀히 말하면 같은 건 아니에요. 같은 건 아닌데 중개사 시험에서는 같다고 취급을 해줘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 그리고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을 토대로 측정하는 것이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예가 있어요. 요구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건 외부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는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에요. 요걸 최대한의 수익률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투자 자본의 기회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실현 수익률이 있어요. 실현 수익률은 사후적 수익률이에요. 얘는 투자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사전적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거기 뒤로 넘어가시면 204페이지에 하단을 가면 투자 균형이라고 돼 있죠. 하단에 큰 네모 그 3번이 있잖아요. 바로 투자 균형이라고 돼 있죠. 거기다 별표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얘네 이 종류의 개념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어볼 수 있는 게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예요. 이걸 시험 지문에서 꾸준히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요구보다 크면 투자가 채택이 돼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에는 기각이 돼요. 그리고 얘네가 같을 때가 균형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죠. 실현 수익률하고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할 때는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안다 모른다. 결과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가 얘보다 크거나 아니면 내부 수익률이 실현 수익보다 크거나 이렇게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비교는 기대 수익률하고 뭐하고 요구 수익률하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렇게 낼 수는 있어요. 이렇게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이 학에서는 얘네들을 같은 거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요것보다 크거나 내부 수익률이 요것보다 크면은 투자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설명해 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래요. 표정을 보니까 기억이 없어요. 여기 10억짜리 부동산인데 경비를 제하고 1억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대요. 그러면 10억 투자해서 1억이니까 이 부동산에서의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 10%. 근데 그때 이렇게 했잖아요. 자, A가 5억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투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6%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5억에 6%면 얼마야? 3천이에요. 그런데 누가 권유하는 거예요? 여기다 투자해보라고. 너 만약에 5억에서 3천 벌고 있는데 네가 또 5억인가 또 저달에서 해봐야 6천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근데 여기다 투자하면 10%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은 5억이에요. 그럼 난 추가로 5억이 더 필요하잖아요. 대출을 받았어요. 이자를 8%로. 그러면 8%의 이자를 내야 되니까 5억에 8%는 얼마예요? 4천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다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한 기회비용의 성격이죠. 그 다음에 추가로 감수하는 위험이죠. 두 개를 합한 게 얼마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다 투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의 수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에서는 그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다 투자하기 위해서는 1억 7천이 필요해요. 그러면 17%잖아요. 여기는 10%밖에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럼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얘가 크면 뭐 한다? 채택하는 거예요. 반대면 뭘 한다? 기각하는 거예요, 기각.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거는 제가 예를 하나 드린 거고 이게 균형 상태로 회귀하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근데 지금 얘기해봐야 별로 뭐 좋아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이거 하나 알아두시는 게 얘가 얘보다 크다는 얘기는요. 투자 가치 있죠? 이게 얘보다 큰 거예요. 그러면 투자가 채택이 돼요. 그런데 기대 수익률이 요거보다 작다는 얘기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이게 같다는 얘기는 투자 가치하고 무슨 가치도 시장 가치도 같다는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대 수익률이 요거보다 클 경우에 투자자는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럼 맞는 표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기서 투자 가치는 투자자의 주관적 가치예요. 시장 가치는 시장에서의 객관적 가치인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인용이 된 거냐면 이게 효율적 시장 논리에서 인용이 된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S전자가 주당 예를 들어서 7만 원이에요. 근데 A가 분석해 봤을 때는 이 전자의 주식의 투자 가치는 한 1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관적인 정보를 분석을 해봤을 때. 그런데 얘가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7만 원의 주당. 그러면 내가 분석한 정보를 가지고 비교했을 때는 저평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얘한테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와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의 관계 논리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계산식을 예제를 들어가지고 균형을 이루는 과정을 설명을 해드려요. 그거를. 근데 제가 이거 설명을 해드리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복잡한 건 싫어해요. 근데 다만 이거 자체는 기억은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최근에 이 투자 가치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투자 가치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있죠.
이게 영구적으로 지속이 된다는 가정에서 이거를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서 구하는 거예요. 투자 가치는 여기에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인데 할인율은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상 수익이 1,000만 원이고요. 요구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10%일 때 예상 수익이 1,000만 원이고 요구 수익률이 20%일 때 있죠. A와 B 두 개 투자안이 있어요. A의 투자 가치는 얼마? 자, 참고로 힌트를 드린다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이라고 그랬죠. 얘가 만약에 10%를 주죠. 이 수익의 10배를 생각하시면 돼요. 몇 배를? 10배. 10%일 때. 그러면 투자 가치는 1000에 10배면 얼마예요? 1억이에요, 1억. 계산기로 1,000만 원 있죠? 할인율을 해니까 소수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100분의 10이니까 0.1이죠? 계산하면 1억 나와요, 1억. 이렇게. 어? 그러면 얘가 20% 아니에요? 얼마 나오겠어요? 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네요. 이게 예전에 여러 시험에 기출로 나왔던 거예요. 기출로 나와서 1번이 200, 2번이 2000, 3번이 2억, 4번이 5000. 얘가 답인 거예요, 얘가. 5000이. 할인율이 커지면 가치가 작아진다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폰을 활용해서 1,000만 원 있죠? 20%니까 100번이니까 0.2죠? 그러면 얘가 5,000이라고 나온다고요. 이게 오래전에 여러분의 기출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근데 요거는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얘하고 얘하고는 비례하지만 얘하고 얘하고는 반비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익이 일정할 때 요거 수익이 커질수록 가치는 작아지는 거예요. 네? 그 정도까지만 더하면 또 싫어할 거 아니에요. 응?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인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투자론을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론의 용어도 낯선데 중간중간에 계산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계산 안 해도 된다고요. 제가 뭐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안 해도 된다고요. 아니 용어라도 정리해 달라는데 그것도 안 하면 뭔가 딴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공부에 전념하시면은 여기에 어떻게 보면 올인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저기 그 밑에 한번 저기 가서 강의했었을 때 거기 계신 분 중에 지방의 프로야구단에 열성 응원하신 분이어가지고 그분은 지방 경기는 다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 수업하고 겹쳐도 그거부터 우선인 거예요. 그냥 거기에 완전히 그냥 뭐 결국은 그의 시험에 실패하신 거예요. 그게 아닌 건 물론 취미 좋고 다 좋은데 뭔가 새롭게 도전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또 방점을 좀 찍어주셔야 되는데 그게 또 그 지역은 또 그게 또 무시 못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냥 못하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 그 206페이지 있죠? 206페이지 가면 박스 나와 있죠? 거기 하면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태도라고 돼 있죠? 이게 원래 조금 더 큰 제목이 위험과 수익의 관계예요. 관계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 또는 행동을 얘기를 해요. 자,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행동 중에 보게 되면 투자자들이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해요. 투자자들의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 있죠. 거기 뭐라고 해놨어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을 때 투자자들은 대부분 덜 위험한 쪽을 선택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를 투자자들의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두 개의 투자 대안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면 뭐가 작은 쪽? 위험이 작은 쪽. 아까 위험을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이거 조그맣게 거 기억하시나요? 이거? 아니, 아까 이렇게 해서 이거 했잖아요, 이거. A, B 해갖고 두 개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 이 투자자들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투자자가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인데 걔들은 이런 행동을 한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은 걸 선택한다라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죠? 근데 금방 또 낯설죠? 우리는 당분간 신선함이 가득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조금 지나면 이제 지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론을 가지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학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60점을 맞을 수 있는 방법론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진짜 공부는 여러분들이 합격한 다음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죠? 여기가 무슨 학부나 대학원에서 수업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거기서 수업하면 별표도 안 해요. 그냥 간략하게 몇 줄 적어놓고 수업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이 투자자 있죠? 이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다, 안 한다? 이 사람들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요. 어떨 때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 자, 이 지문 3번에 이렇게 돼 있죠? 위험 혐오적인 투자자랄지라도 감수할 만한 유인책이 있는 위험이거나 피할 수 없는 위험일 경우에는 투자자는 기꺼이 이를 감수한다고 돼 있죠. 그런데 자, 감수할 만한 유인책이 있죠. 유인책이 뭐겠어요? 응? 대가라고 해요. 대가. 옛날에 번역을 유인책이라고 한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잖아요. 뭐가 크면 투자해요? 기대 수익률이. 그 대가가 주어지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할 수 없는 위험일 때는 기꺼이 이를 감수한다고 돼 있죠. 아니 그거를 기꺼이 감수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도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위험을 감수할 만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투자자는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에 관한 이런 걸 배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투자자의 유형을 보면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가 있고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가 있고 위험 선호적인 투자자가 있을 때 가장 합리적인 투자자가 누구다? 가장 합리적인 투자자가 얘잖아, 얘. 위험 회피적. 아니 거기 계속 위험 회피적이다 라고 계속 돼 있잖아요. 그죠? 위험 회피적, 위험 기피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 처음에 물어보면요 대부분 여기로 가요. 중립적이라고. 얘는 뭔가 비겁해 보이고 얘는 뭔가 애가 좀 무리가 있는 애 같고 얘가 그래도 좀 안정적이라고 그래서 얘를 많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회피적, 위험 기피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얘도 위험 선호적, 위험 추구적인. 이것도 번역상의 차이예요. 위험 회피적이라고 번역한 학자가 있고 위험 기피적이라고 번역한 학자가 있는 거예요. 위험 중립적인 사람은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있죠? 이것만 보고 투자 운용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위험 선호적인 사람은 갬블러예요. 여러분들이 왜 복권 사본 경험 있으신가요? 로또 같은 거? 그런 투자자예요. 그거는 내가 샀을 때, 복권을 샀을 때 될 확률보다는 뭐가 커요? 안 될 확률이 큰 거예요. 그냥 일주일 즐기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운이 좋아서 내가 산 금액만큼 당첨이 되면 만족하는 거고, 물론 그 이상이 나오면 덜 나위 없이 좋은 거고, 떨어진다고 해서
크게 낙담하거나 그러지도 않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투자자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혐오적인 행동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를 요구한다.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대가. 이게 충족이 안 되면 투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자의 위험을 내가 감수하는